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 정부 인수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내일 공식 발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무장관 신설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소통을 담당하는 대통령 정무수석을 정무장관으로 격상해 여소야대 국면에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1년 만에 존폐기로에 처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해온 윤석열 당선인 관련 사건들도 사실상 종결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적 휘발유 가격이 8년 6개월 만에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오르고 내릴 땐 늦게 내린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인수위원장 자리가 서서히 정리되면서 인수위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과 안 대표 측은 현재 인수위원 인선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수위원장 또 부위원장은 이르면 내일 공식 발표됩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윤 당선인의 제안을 안 대표가 오늘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걸림돌은 없습니다. 걸림돌은 없고 안철수 대표님이 맡으신다는 결심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구성이 좀 있을 것이고. 현재 윤 당선인 측과 안 대표 측은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을 두고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장 비서실장은 안 대표와 인수위의 과학기술,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 큰 틀에서 방향을 합의하면 그 뜻을 받아 인수위원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에 꾸려지는 7개의 분과 가운데 과학기술교육과 사회복지문화 2개에 대해서는 안 대표의 의중을 상당수 반영한다는 구상입니다. 인수위원까지 이르면 다음 주 내로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결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 안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내일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인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채널A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존 청와대 정무수석을 대신해 정무장관 자리를 신설할 걸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적은 표차 가까스로 당선된 데다 민주당이 국회 172석을 점유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정무장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내각에 정무장관 자리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72석, 거대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수석비서관제 폐지를 공약한 만큼 기존 정무수석 자리는 사라질 것이라며 정무장관을 신설해 야당과 협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을 포함해 수석비서관을 모두 없애고 비서실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던 정무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부활했지만 정무수석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의 건의를 받고 정무장관 신설을 고민했지만 실행하진 않았습니다.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야당의 소통 창구가 차관급인 대통령 정무수석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만큼 야당도 협조할 것으로 윤 당선인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지 특임 장관과 같은 새로운 명칭을 쓸지는 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여기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인사검증에 들어갑니다. 5년 전에 법을 바꾸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시스템 100% 활용할 수 있게 됐죠.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혜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인사검증을 3개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부의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시스템을 100%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인수위원회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권만 있을 뿐 인사검증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의뢰해야 했습니다. 박근혜 인수위에서는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가, 이명박 인수위에서는 이춘호 전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임기 시작 전부터 부실검증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새로 부여받은 인사검증 권한을 쓸 인사검증팀을 인수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향하는 인사는 시스템입니다. 넓게, 크게 인재를 발굴을 하되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분들로. 인사검증팀은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선거 과정에서 법률 대응을 맡아온 주진우 변호사가 주축이 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때 민정수석실 파견검사로 일하며 인사검증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주 변호사 외에도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수사를 담당하다 좌천성 인사에 반발해 검찰을 떠났던 이원모 변호사 등이 추가로 합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에 승리하고 처음으로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만 전화로 많은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광역단체장들이 건의한 사항을 곧장 받아들여서요.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TF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하루 공식 일정 없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자택에 머물면서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광역단체장과 각계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고 국정운영 조언도 구했습니다. 댁에서 쉬십니다. 전국 구상하시고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 시도지사님들도 그렇고요. 또 원로분들에게 전화해서 또 조언도 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과의 통화에서는 지역균형발전 TF에 대한 건의도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채널A 통화에서 수도권만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건의를 받아들여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17개 시도청의 협조가 구해지는 대로 파견을 받아서 균형발전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를 새 정부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한 부분입니다. 국민통합과 우리 지역감정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그 방안은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제 결혼 10주년을 맞은 윤 당선인은 주말 동안 김건희 여사와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지만 인수위를 빠르게 구성하기로 하면서 휴일을 하루로 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한편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쓸 사무실은 이틀 뒤에 곧바로 문을 엽니다. 이른바 통이동 시대, 안보경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새 집무실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당선 나흘 만에 곧바로 인수위로 출근해 업무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월요일에는 본격적인 통이동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통이동으로 출근하시고 나면 이제 그곳에서 비서실과 그리고 국정 운영과 관련한 그 회의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인수위 사무실로 쓰일 삼청동의 금융연수원 건물입니다. 이곳에는 기자실을 비롯한 지원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마련될 텐데요. 차량으로 5분 정도 이동하면 또 다른 인수위 사무실 건물이 있습니다.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은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입주 준비가 한창입니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쓰던 책상 등 집기류와 각종 자료를 옮겨 주말 사이 사무실 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이동 사무실에는 당선인 집무실과 함께 인수 업무 전반을 조율하는 기획 조정, 외교안보, 정무, 사법, 행정 등 3개 핵심 분과가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당선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핵심 분과 사무실은 당선인 집무실과 함께 두며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형 인수위를 위해서 당선인과 주요 분과 실무진들이 한 공간에 머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송찬욱 정치부 기자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인사검증팀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네네. 이게 예전 인수위에 없었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그렇죠. 과거 인수위원회에선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만 있었지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사검증팀을 꾸리진 않았었습니다. 예. 뭐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검증팀을 구성하는 셈인데 초반부터 인사 실패로 국정에 발목이 잡히는 걸 막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네, 또 인사검증팀은 어떤 일을 하는지 시청자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네, 과거에는 주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 등에 의뢰하는 방법을 좀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곧 임기가 끝나는 청와대가 열심히 검증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체적인 검증팀을 꾸리겠다는 건데요. 윤석열 당선인 경선 캠프 때부터 네거티브 대응 등을 맡아왔던 부장검사 출신 주진우 변호사 등이 이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윤 당선인 주변에 법조인 출신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검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인사혁신처 등 인사 업무를 해온 공무원을 인수위에 파견받아 인사검증팀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와 장관을 맡게 될 인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또 자료가 중요한데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 이걸 네.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다른 당선인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하나 생긴 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없다면 사실 요직에 앉힌 사람이 실토를 하지 않으면 과거에 무슨 비위를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윤 당선인은 이제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장과 법원행정처장, 국회 사무총장 등에게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시스템 등의 열람이나 활용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2017년 3월 이 조항이 신설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2달 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취임해서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이 정부의 인사 자료를 가지고 인수위 때부터 인사를 할 수 있는 첫 당선인이 되는 겁니다. 네. 당시 국회는요,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사 관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새 정부에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공무원 인사 기록에는 성과 평가, 포상과 서훈, 징계와 형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런 활용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인수위 초반부터 강하게 인사검증에 나서는 겁니다. 네. 오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인재를 폭넓게 발탁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인재풀이 33만 명이 있다. 네. 기본적 분석과 검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거대 야당의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의원 전체 300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는 172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강도 높은 검증 공세 벼르고 있습니다. 이 국회라는 검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전반적으로 네. 아마 총리와 장관 부분에서 이 과거와 다를 정도로 우리가 조국 교수 이 일을 겪으면서 이 국민들이 바라는 이 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에 우선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뒤에 또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게 되는데요. 총리 후보자 국회 청문 과정부터 삐끗할 경우에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저한 검증으로 흠이 없고 능력 있는 인사를 내놓았는데도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오히려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인수위 때가 가장 기세가 좋아야 되는데 과거에 인사 때문에 많이 발목을 잡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곧바로 이 취임을 한 문재인 대통령을 좀 제외하고 최근 사례를 보자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첫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는데 부동산 특위와 아들 병역 의혹 등으로 지명 닷새 만에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 다시 임명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인사 보완을 중요시하던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검증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고 자체 검증에만 의존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인수위 시절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직후에는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잇따라 사퇴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또 되풀이 될지 초반 인사 실패 역사를 끊을지 주목됩니다. 저희가 오늘 첫 뉴스로 보도를 했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카드가 이제 유력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 막판에 좀 진통이 있나 봐요. 네, 일단요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선언문 발표했잖아요. 그걸 좀 얘기를 들어보죠. 국정 운영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회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을 넘어서 인수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함께 협의한다고 돼 있죠. 이 안 대표 측 인사들이 인수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통이동 금감원연수원에 들어가는 기획조정 등 핵심 분과에 안 대표 측이 들어갈지 여부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번 인수위 멤버가 앞으로 공동정부까지 함께할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당선인 측도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출범하자마자 특혜조사, 통신사찰, 수사 역량 부족, 여러 논란에 휩싸이다가 결국 존폐를 걱정하고 있는 조직이 있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령 폐지까지 가진 않더라도 위상은 추락할 거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신설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하나, 둘, 셋, 제막!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성윤 검사장 특혜 조사 논란, 정치인, 언론인 상대 무차별 통신조회 등으로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직과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어제 뇌물 혐의 검사를 공수처 1호 기소사건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공수처의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당선인은 공수처의 조건부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말씀. 특히 공수처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점적 수사권을 보장한 걸 독소 조항으로 지목했습니다. 앞서 공동정부 파트너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공수처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의 그런 실력은 빵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 하지만 공수처 폐지나 수사 독점권 조항 삭제는 법 개정이 필요해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폐지까지는 안 가겠지만 위상 추락이 불가피해 구성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해온 윤 당선인 관련 수사 동력도 꺼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고발 사주,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 윤 당선인을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에 매우 외환이 아니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의 당선인 관련 수사도 종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재차 공언하면서 경찰이 바빠졌습니다. 공약대로 실천하려면 출퇴근길 경호 문제뿐 아니라 수시로 열리는 집회, 시위, 또 교통 혼잡 문제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그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윤석열 당선인. 광화문 그 정부 청사로 집무실을 만들고 청와대 전체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경찰도 당장 당선인 공약을 이행할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어제 진교훈 경찰청차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치안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에 대비해 경호와 경비, 교통 담당 실무자 10여 명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구성 전이고 대통령 경호처에 공식 협조 요청은 없었지만 경찰이 선제적으로 이행 방안 점검을 시작한 겁니다. 당장 대통령 출퇴근 시 경호 동선과 집무실이 들어설 정부 서울청사 주변 경비 강화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집회 시위 증가와 교통 통제, 검문 강화로 광화문 인근 주민의 민원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도 경찰의 고민입니다. 소음 같은 것도 좀 심하긴 할 거고 통행하는 것도 좀 힘들고 수시로 검문을 하고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거든요. 경찰은 자체 이행 방안을 점검한 뒤 경호처 인수위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친문 진영이 주류고 이재명 전 지사 측이 비주류로 분류되었죠. 대선에 패배하고 이 지형도 재편이 될까요? 서로 패배 책임을 넘기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민주당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 신설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팬카페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6만 명에 가까운 지지자들이 가입했습니다. 매달 1,000원 당비를 내서 당 선거에서 투표 자격을 얻는 권리당원이 되자고 독려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 전 지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당내 비주류였던 이 전 지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비주류 아웃사이더 정치인 이재명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이 전 지사도 팬카페에 감사의 글을 남겼고 지지자의 이재명 당대표 우리가 만들겠다는 문자에 직접 감사하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입당 추천일란에 이재명이라고 쓴 2030 여성들의 당원 가입도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이 전 지사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비대위원장이 되시면서 이 비대위원회 그야말로 초재선 의원들로 가득 채워서 정말 새로운 에너지로 심기일전해야 되지 않나라는. 김두관 의원은 이 전 지사에 힘을 실으며 대선 패배 원인을 제공한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는 위기 수습이 불가능하다며 친문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기존 친문 지지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패배 원인이 이재명 전 지사인데 반성은커녕 우상화한다는 등의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문과 친이재명계의 당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여랑야랑 오늘은 정치부 최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민주당의 무슨 주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하고 당 수습에 들어갔는데 어떤 시간을 갖고 있나요? 네,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패배를 성찰하는 반성 주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예. 다음 주까지 우리 당의 감사와 반성의 주간을 설정해서 반성하고 또 그것을 잘 새겨서 더 좋은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간을 갖기로 결정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패널을 들고 고개 숙이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히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분위기도 있다면서요. 네, 불과 0.73%포인트 최소 격차로 투표율이 정해졌기 때문인데요.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졌지만 잘 싸웠다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득표율 47% 넘는 득표율 1,600만 명의 넘는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해주셨고 결국은 거의 천칭 같은 차이인데 거의 차이가 없는데 대통령직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위를 준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출발선상은 완전히 같아진 거죠. 국회 보좌진들이 익명 글을 올리는 SNS에는
패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 숙이지 말아야 한다는 게시물도 올라왔고요. 예. 정청래 의원은 국회 절대 다수석이 민주당에 있다면서 개혁만이 살 길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 비대위원장으로는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나섰는데 이걸 두고도 논란이 있죠. 네,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던 윤호중 비대위원회는 위기 수습도 쇄신도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벌써부터 이재명 전 지사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두고도 당내 의견은 엇갈립니다. 힘든 대선 일정 막 끝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해달라,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득표율에 취해서는 안 된다, 많이 지건 적게 지건 패한 거는 마찬가지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성을 할지 자규1호만 하다 끝날지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성열로 불러다오. 윤석열 당선인 이름 어떻게 발음해야 합니까? 네, 대통령 이름 앞으로 우리가 5년 동안 가장 많이 발음할 고유명사가 될 텐데요. 앵커께서는 항상 윤석열로 발음하시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이 성열로 불렀다는 기사를 읽고 나서부터 그렇게 읽었거든요. 네. 근데 서결로 발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 누구는 윤석열로 발음하고 제각각인데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오늘 질문을 했는데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윤석열로 불러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예. 원칙을 따져보면 어떨까요? 네, 지난해 국립국어원 국정감사에서 발음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윤석열입니까? 윤석열입니까? 발음법상으로는 성열이 맞습니다. 석열이 맞죠? 아니요, 성열. 열자가 기쁠 열이에요. 기쁠 열이 아니라는 얘기죠. 석열을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석열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윤석열이다. 근데 왜 윤석열로 불러주길 바랄까요? 네, 이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네. 스스로 윤석열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제가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데 이름은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부르는 게 있어서 윤석열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좋다는 그게 얘기를 맞습니다. 그게 더 좋으세요? 뭐 부모님이나 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다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로. 네네.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느냐, 당선인 뜻을 존중해 주듯이 이제 국민 뜻을 따라주는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 네, 어떻게 부르느냐보다는 후대에 어떻게 기억되는 이름으로 남을까가 더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38만 3,665명,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정점으로 예측했던 최다 37만 명을 단 하루 만에 넘어선 겁니다. 이런 추세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너무 일찍 거리 두기를 풀었다는 거죠. 확진자가 가장 많은 이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거리 두기는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습니다. 당장 음주운전자도 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비접촉 감지기를 집어넣자 경보음이 울립니다. 네, 내려보세요, 선생님. 내려보세요. 30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정식 음주 측정을 받습니다. 한 번에 쭉 보세요. 더. 옆으로 다 세고 있거든요, 선생님. 측정기에 뜬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9%. 면허 취소 수준이지만 봐달라고 하소연합니다. 나 원래 운전하지도 않았어. 네? 대리가 너무 안 잡혀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나와요. 술 봐줄 수 있잖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 50대 남성은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려 합니다. 박희하실 스톱! 박희! 내리시라고요. 박희하시고 왜 운전차를? 어제 술 마셨어요. 이 운전자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서울 압구정에서 적발된 남성 운전자. 0.166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동승자가 내리더니 경찰에게 욕을 하며 순찰차를 내려칩니다. 네, 제가 동승자예요. 동승자. 아, 동승자. 어젯밤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416명. 절반 이상이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영업시간 연장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었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산불은 이미 2000년 동해안 산불을 제치고 역대 최대 면적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역대 최장 시간 꺼지지 않은 산불로 기록되면서 200시간이 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코 속으로 파고드는 불기운을 견디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헬기가 물을 뿌리고 급수를 위해 저수지로 향합니다. 자칫 균형을 잃을 수 있어 헬기 조종사들에게는 피를 말리는 작업입니다. 한 차례 비행을 마치면 급유를 위해 잠시 착륙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10분.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따로 있질 않아요. 저희들은 이제 10분 내로 먹고 빨리 항공기 타고 또 이륙을 해야 됩니다. 80여 대 헬기가 수시로 뜨고 내려앉는 만큼 충돌 위험도 큽니다. 먼저 들어간 항공기들이 선회할 때 저희들이 연기 속으로도 막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공중 어떤 경계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하고 전국에 단 한 대 있는 야간 진화용 헬기도 투입됐습니다. 야간 작업에 어려움이 크지만 머뭇거릴 틈이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불을 보고 진화하지는 못합니다. 야간 투시경을 장착한 상태에서만. 한편에선 900m 길이 호스를 든 공중진화대원들이 산에 오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9시 30분인데요. 진화대원들은 이곳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임무를 소화합니다. 마스크에 방독면까지 썼지만 열기와 연기는 코 속으로 파고듭니다. 산에 불이 나면 온도시가 보통 6,0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굴에 화상도 입을 수 있고 또 이제 숨을 쉬는데 곤란하고 그래서 집을 떠나온 지 9일째. 가족과의 짧은 통화는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 모자 쓰고 있으면 이상하죠. 지금까지 진화율은 92%. 화마와의 사투는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네, 방금도 보셨지만 영웅들은 우리 곁에 또 있습니다. 한 여성이 SUV 밑에 깔리는 위험한 사고가 터졌는데요. 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김호영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흰색 SUV가 앞에 있는 여성과 부딪힙니다. 40대 여성은 차에 치인 뒤 차량 밑에 몸이 끼어버렸습니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 차량 곁으로 다가옵니다. 여성을 꺼내야 하지만 무거운 SUV를 들기엔 역부족. 이 모습을 본 다른 시민들이 속속 가세합니다. 가방까지 내던지고 합류한 시민도 있습니다. 근처 음식점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 손님들도 급히 뛰어나갑니다.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몰려와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차 같이 드는 거예요. 시민들이 힘을 합치자 마침내 차량을 들어올릴 수 있었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차량 아래 있던 여성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다 같이 애쓰는 그런 경험도 처음이고 어떻게든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4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도우려 나선 시민들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휘발유 값이 이번 주 1,900원 선, 2,0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국제유가보다 더 빨리 오르고 더 큰 폭으로 비싸지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민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늘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44원입니다. 지난 8일 리터당 1,900원 선을 돌파하고 사흘 만에 2,000원 선을 넘긴 겁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은 건 8년 6개월 만입니다. 평소에 5만 원씩 넣었는데 지금 6만 원씩 넣어야지 유지가 되더라고요, 일주일이. 매일매일 가격이 달라지다 보니까 두려워요, 이제는. 일각에선 국내 기름값이 국제 유가 상승분보다 더 크게 오른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3월 둘째 주 기준 국제 유가는 11월 둘째 주보다 리터당 평균 88원 올랐는데 유류세 20% 이나에도 국내 휘발유는 11월에 비해 130원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유가가 내려갔을 때는 주유소가 좀 덜 내렸다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는 주유소 가격이 국제가격 오른 가격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석유협회 측은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가 일정치 않다며 장기적 평균값은 국제유가에 비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17일째 거센 저항에 보급 부족으로 발이 묶였던 러시아군이 다시 키이우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국경지대 난민촌에는 귀를 찢는 포성 대신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윤종 특파원이 전쟁 속 감동의 순간 전해왔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에 분홍색 인형을 손에 쥔 피란민 소녀가 두리번거립니다. 삶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는 폴란드 국경검문소에 울려 퍼지는 평화의 노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피란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독일에서 달려왔습니다. I want to send a message of peace to Vladimir Putin. Open up his heart. To open up. 국경기차역 플랫폼에 추위를 녹이는 선율은 한국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씨가 들려줍니다. 피란민 캠프도 찾아 전쟁 공포에 떨었던 어린이들의 마음도 녹여줍니다. 음악인으로서 우리 음악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만큼 좋은 치료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겪은 피란민들에게 음악으로 위로를 주고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예술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출 군중이 북적이는 우크라이나 리비우역에도 피아노 연주가 들립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이 임박한 남부 오데사 도심에는 군인들이 악기를 들었습니다. 모래 주머니로 장벽을 쌓은 채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주민들이 대피한 건물에서도 군인의 건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지대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네, 산모 이름을 숨긴 채 출산하게 하는 산부인과가 일본에 등장했습니다. 영아 유기나 살해를 막기 위해서 나온 고육지책이지만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볼 대목이 많은데요. 세계를 가다 김민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임신과 출산 상담 업무가 한창인 병원. 그런데 사뭇 은밀한 내용이 있습니다. 出産はまだ先なのですが、誰も頼れない話せない妊婦です。妊娠です。誰にもバレずに出産したいです。 이 병원은 한국보다 2년 빠른 지난 2007년 베이비 우편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립 출산으로 낳은 아기들이 뒤늦게 이곳으로 와 위태로운 경우가 많다 보니 익명 출산, 비밀 출산까지 지원하게 된 겁니다. 산모 이름을 밝히지 않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비밀 출산. 70명 이상 희망자가 몰렸고 지난해 이 병원은 4명의 비밀 출산을 도왔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3명은 마음을 바꿨고 19살 미혼모만 결국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출산 나흘 만에 아기 곁을 떠났습니다. 最後だけ抱いてもらいました。だけどとっても泣いてました。学生証明書ってあるんですよ。写真がついてる。そのコピーは手紙で封をしているので。 구마모토시가 모친 이름 없는 출생 신고를 받아주자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행법 충돌 논란 속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望まない出産で虐待してしまう人も多いので、生まれてくる子供に何か嫌なことがいくのが一番かわいそう。親選べないし。赤ちゃんには罪も責任もないわけなので、正しい理屈はもう封印して匿名でどうぞって言わないと事件は防げないと思います。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보호출산법이 국회에서 2년째 논의 중입니다. 구마모토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봄이 되면서 헬스장 등록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80% 정도는 잘못 운동해서 다치거나 오히려 몸매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딱 하나의 비결을 윤승욱 기자가 공개하겠습니다. 헬스 경력 2년 이상인 30대 참가자들 스쿼트부터 측정해봤습니다. 4인 4색의 동작, 그런데 4명 모두 불합격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쓰는데 엉덩이 등 코 근육은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서질 못합니다. 이게 늦는데? 하체 근육이 불균형해지면 무릎 부상으로 연결됩니다. 이쪽이 딱딱하고 이쪽은 말랑말랑. 상체 운동도 겉보기엔 그럴싸하지만 4명 모두 틀렸습니다. 팔만 쓰고
등을 포함한 코어 근육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견갑골로 꽉 저를 잡아야 돼. 안 잡히잖아 지금. 참가자들이 운동을 할수록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가 심해지는 이유입니다. 코어 근육이 없는 운동은 그래서 약보다 독에 가깝습니다. 보통 코어 근육 하면 복근만 생각하는데 등과 엉덩이 등도 코어에 해당합니다. 코어에서 팔다리로 뻗어나가게 운동해야 근육도 잘 발달하고 몸매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코어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리를 90도로 뻗으면 대부분의 코어가 튼튼해집니다. 오른손, 왼손. 플랭크를 할 때는 손을 뗄 때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코어 근육에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사이드 플랭크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근력 운동, 그 핵심은 코어 근육에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기다리던 단비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중북부에서 시작돼 내일 아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수도권은 낮에, 그 밖은 밤에 그치겠지만 모레 아침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80mm 이상, 중부와 호남으론 10에서 40mm가 예상되는데 제주와 전남 해안은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영남은 5에서 10mm로 비교적 적지만 습한 바람이 불어서 산불 진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9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17도, 대전은 15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